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을 지으신 김재인 교수님은 철학자이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챗 GPT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조금 신선한 시각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재인 교수님은 철학자이시고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철학과에서 석사,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아래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 번역서 중에서 이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와 청개의 고언, 요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안티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번역에 매달리셔가지고 번역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김재인 교수님은 이제 들레즈 철학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1장과 2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1장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예술 작품들, 어떤 작품들과 인간이 만든 작품들을 딱 놓고선 비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구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러커스 팀이 인간 감상자에게 평가를 의뢰한 작품들은 1차로 팀원들이 골라낸 것들이다. 인간인 러커스 팀에 의해 이 AI 캔이 무작위로 생산한 작품 중에서 인간의 작품과 견줄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사전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무작위적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선 테스트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것들을 골라내는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제 평가 과정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이 정도면은 작품이 완성이 됐다. 요걸 가지고선 내보내면 되겠다. 이런 평가 과정이 이 창작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곰브리치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도 감상자로서 평가한다. 다만 감상자보다 먼저 평가한다. 그리고 이 작가가 보통의 감상자와 구별되는 점은 안목이 뛰어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본다. 이 안목을 베이컨은 비판적 감각 또는 비평이라는 말로 부른다. 베이컨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창작의 진정한 의미는 결과의 관점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 개입되는 평가에 있다는 것이다. 니체가 말했듯이 평가야말로 가치 창조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평가자 역할을 하는 인간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보석이 보석일 수 있는 건 인간이 거기에 가치를 주었기 때문이다. 본래적 가치란 없다. 가치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일이 예술과 문학의 원천에 있다면 통계 처리를 통해 창작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아주 세련되고 훌륭한 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예술작품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감흥을 일으킬 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작품들 중에서 인간이 또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챗 GPT를 비롯해서 이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놓친 언어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학습한 내용은 인간이 입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이 검색 결과 역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원리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오류 산출을 피할 수 없다. 왜 원리상의 오류인가?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접근법들이 모두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그렇다. 언어가 원리상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에 의존하면 역시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멀티모달, 언어와 이미지, 언어 소리, 언어 동영상 등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요소가 짝지어진 데이터로 훈련된 것들, 언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 진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 언어와 세계가 불일치한다. 언어에 담긴 무수한 거짓말을 속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인간이 원래 구라를 좋아한다는 점, 따라서 언어의 구라가 수두룩하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가 실제 세계의 사건을 반영하는지 결정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데, 이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챗GPT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뭐 A 다음에는 B가 오고 B가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갖다 붙인 말들이 실제 세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많은 구라를 섞을 수가 있는데, 이 챗 GPT가 그러한 인간의 언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구라를 어떻게 보면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은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언어의 세계, 언어의 한계 안에 머무른다. 멀티모달을 구성하는 원리가 이를 강요한다. 이를 원리상의 문제라고 한다. 들레즈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로고스에 맞선 아이스테시스다. 뭐냐면 이성과 논리에 맞선 감각이다. 언어가 놓치는, 언어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그리하여 언어를 통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또는 언어에 의해 추방되기만 해온 바로 그것이 관건이다. 감각은 바로 그것을 포착하고 파악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언어에는 이 감각이 포착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감각된 것은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예술작품은 제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직접 감각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의 통찰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1차적으로 신경계에 직접 도달된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탁월하게 무의식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이 언어를 비껴가는 감각은 이 멀티모달 모델과 별 상관이 없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델 말고 다른 모델을 통해 감각을 생성하려는 시도마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시일 내에 가능하냐? 그냥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근시일 내에 구현할 가능성은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철학은 원리의 관점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언어의 본성에 대해 가장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 언어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것. 최소한의 의미가 없다면 행동도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부수적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튜링에게 이제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 그랬더니 이제 튜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점심 먹으러 갈겠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너희가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으러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맥락적으로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활동은 본질적으로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수행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문이라는 것은 존 오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발화 효과 행위, 존 썰을 따르면 화행, 들레즈와 과다리의 용어로는 명령어, 그리고 언어학 내부의 문과로는 화행론이다. 그래서 이제 앞서 튜링의 대화에서는 이 튜링이 맥락과 뉘앙스를 이제 파악을 못한 거죠. 이 거대 언어 모델도 수많은 맥락과 뉘앙스를 수집해 놓았다. 그런데 인간은 맥락과 뉘앙스를 수시로 바꾸며 없던 맥락과 뉘앙스를 만들어낸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의 본성이 의미인 것처럼 가정하며 작업한다. 비록 거짓말을 잘 지어내지만 의미와 관련해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무의미 혹은 비의미와 관련된 언어 영역, 나아가 언어 외적 영역은 여전히 이 거대 언어 모델의 바깥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핵심은 정보와 의미가 아니라 명령과 행위다. 이 언표는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기능하지 않고 물질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매번 달리 기능한다.
앞에 진술이 친구에게, 학회 발표장에서, 법정에서, 공익광고에서 발화될 때 각각 다른 효과를 낸다. 사실상 정보와 의미는 거들 뿐 중요한 것은 행위 유발이다. 이 들레즈와 갓다리의 언어가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에서 핵심 요인을 결핍하고 있다. 바로 행위와 실천이다. 나아가 들레즈 갓다리는 비언어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예술과 과학을 꼽는다. 과학은 수식과 법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거대 언어 모델과 결합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술은 감각을 통해 신경계에 직접 와닿기 때문에 원리상 결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예술 작품,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AI,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작품이 인간에게 감흥을 주느냐 측면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평가의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평가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 평가 과정 자체가 창작 과정이다. 그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를 AI가 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여지가 없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한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불완전한 이 언어들 그 과거에 만들어낸 문서들에 기반해서 그것을 학습했을 때 그 잘못된 내용들 가짜뉴스라던가 가짜뉴스가 많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학습했을 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구라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구라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것이 한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인간이 강박하는 것들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강박들을 이제 그 언어 모델이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언어에 포함된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 모델에 기반한 이 AI들이 갖는 또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자체가 어떤 의미도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실행문이고 수행문이고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이제 이해하지 않고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잘 가져와서 언어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면은 그 맥락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혹은 원리상으로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1부의 2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